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3월 7일 저희 학원에서 3월달 개강 3월 7일 맞습니다. 첫 개강인데요. 오리엔테 시간을 잠깐 하려고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준비한 거니까요.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릴 것은 저희 학원이 주차장 공간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될 수 있으면 주차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작년 올해 저희는 주차 옆에 살짝 뛰면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네에서. 저희 지금 차는 거의 30번 이상의 매일 날라들었습니다. 매일. 몰랐어요. 저희는 처음에. 몰랐는데 한 2주 되니까 경찰서에서 날라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작년에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주차 공간 좀 협소하시니까 바로 신고해버리더라고요. 신고하신 분 있나 봐요. 전문적으로 신고하신 분이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계속 공개해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보면 병원 옆에 그 주차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주인님께서 꼭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차 빼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서로 민망한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시니까 한 자리 비어 있으면 그게 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젠가는 아마 자리를 옮길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올해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공인중개사 이 시험과 관련돼서는 저 벌써 11월부터 저를 만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 유지로 해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하고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아실 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시험이 어렵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작년 17만 명 정도가 응시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20% 정도가 합격했는데 순천 지역을 보면 약 1,500명 정도 여수, 순천, 광양에서 1,500명이 응시해서 2차까지 하신 분이 170명입니다. 그 170명의 합격 기간이 평균 3.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다행히 작년에 3월 중순 이후에 오셔서 합격자가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했던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천 지역에 지금 오프라인 학원 강의는 저희 학원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물론 문화센터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온라인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을 목표로 하시고 또 내년에 여러분들이 오프를 목표로 하신다면 오히려 멸공을 하신다면 합격은 충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돼서 이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인문계 쪽에서는 그 유일한 국가 자격증 중에서 국민 자격증화 되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협회에서라든가 국토부에서도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1년에 2만 명 정도가 합격하는 보통 1차에서 2만 명 합격하고 2차에서는 1만 명 정도를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통상 1년에 1만 명 정도가 최종 합격자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좀 많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든가 외국 사례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인구 대비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기 이제 변호사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준비가 좀 빨리 해서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공인중개사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2017년 넘어서 이제 FTA가 발효가 되면 대형화 될 겁니다. FTA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기회이고 어떤 분한테는 이익이겠지만 어차피 시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은 처음 시작이니까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이 부동산 중개업에 입문하신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장롱면에 이렇게 또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정부에서도 2월 달에 종합 부동산 서비스 발전 방향과 관련돼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멈출 수 없는 대세인 건 사실입니다. 종합 서비스업의 골자가 일본식 부동산업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식 부동산업이라는 것은 90년대 미쓰이 그룹이 나오면서 종합 서비스업으로서 개발 중심보다는 종합 서비스업, 이게 임대업 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똑같이 20년 전, 거의 30년 전에 일본 모습을 지금 복사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11월 달까지 자금을 모아서 일본도 대형화 있고요. 또 개인 중개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중개사 쪽에 일본에서 부동산업을 개인으로 하는 이런 쪽을 가서 여러분이 한번 견학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식 부동산업은 종합 서비스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편의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기존의 부동산 사무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 형태가 지금 우리가 옆에서 만나고 있는 편의점 형태로 바뀔 겁니다. 리모델링이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개인 공인 중개사업자들이 지금 고수익으로 살아남고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갈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30년 전, 20년 전에 편의점이 처음 생겼을 때 편의점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의점이 우리 유통의 산업의 지금 1년에 성장률이 작년에도 17%의 성장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쪽은 거의 마이너스인데, 물론 작년에 담배값 인상이 요인도 있었지만 편의점이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편의점 쪽의 성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공인중개사 쪽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종합부동산 서비스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고민 좀 하시고, 또 일본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 하셔서 참고를 하셔서 일본식 부동산 개인 중개사 업자의 모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미쓰이 그룹처럼 편의점처럼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할 것인지는 아마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은 편의점 형태의 부동산업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향후에는 FTA가 발효가 되고 2018년도부터는 힘들어질 거라는 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발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쌉니다. 지금 1% 이내에 보통 반값 수수료 작년에 논란이 있었는데,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미국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3%에서 5% 정도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체계가 좀 우리들하고 좀 다른데, 좀 저렴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아직까지 고소득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역동적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역동성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침체,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대출 중심의 부동산을 좀 매매 시장으로 육성을 시켰잖아요. 그게 지금은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던 이런 부동산업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급속하게 매매 중심보다는 임대 시장 중심으로 급속하게 아마 재편이 될 겁니다. 이 급속하게 재편되는 와중에서 이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이미 되었습니다. 거대한 흐름 속에 지금 저희가 진입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지금 직방이라든가 다방에 나오는 예비 이용하기가 공인중개사업자가 좀 비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예입을 무료로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공급하겠다, 이게 지금 안건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봐야 되겠습니다. 협회에서 어느 정도 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예입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저희들하고 맞물려 있는 시대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모델을 미국이라든가 일본, 특히 일본식을 좀 따라오고 있으니까 일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좀 더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차피 시작하셨으면 3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1, 2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마음적으로 급합니다. 3, 4월이 지나버리면 5, 6월이면 벌써 10월이에요. 10월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공부하시는데 저희 과목이 1과목에서는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 있는데 민법 특성이 시간이 지나야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당장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판례도 많고요. 그래서 민법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맡게 되는 부동산학 개론은 경제 쪽입니다. 지금 협회에서도 이 자격증이 쉽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론이 지금 많이 배출이 되니까.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더 늘리겠다. 이런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서비스업에서는 더욱더 강조되는 과목으로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동산 중개업하고는 부동산학 개론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종합서비스업의 핵심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고, 지금 일본식 부동산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쪽은 더 이상 공인중개사 쪽에서 변두리 과목이 아니라 중심 과목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점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50점 나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저하고 해주신다면 70점 이상은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80점까지는 제가 계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70점대는 무난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저하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키워드 중심으로 합니다. 30번 이상 읽으시면 이 부동산학 개론은 70점대는 무난하게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읽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30번 읽으셔야 되는데 좀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번 3월 달에 한 30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5개의 과목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학 개론 자체가 일단 부담스럽게 다가오신다면 다른 과목 공부하시기가 벅찰 겁니다. 그리고 3월 지난달에 공지했듯이 3월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 여기 안 오셨는데 오신다면 일단은 3월 28일부터 특강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오신 분을 중심으로 할까 했었는데 혹시 기존에 계신 분들도 하신다면 3월 28일부터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2주 정도에서 많으면 2주 것 같습니다. 2주 정도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전체적으로 11월에 오신 분은 70점 목표로 하겠습니다. 60점에서 10점 목표로 하신다면 아마 시험이 중간에 4, 5, 6월 달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 좀 등한시 하시더라도 합격 안 된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재는 저희 교재가 아니라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부동산학 개론이 아니라 물론 공인중개사 실무 시간에 제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법도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수업하신 분들은 이걸 한 30번 읽었다는 전제하에 더 이상 수업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500문제 정도 풀어볼 생각인데 500문제 정도 푸신다면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90점 이상 나오실 것 같습니다. 500문제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500문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땅히 지금 교재가 없어서 어떤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이달 말에 한번 여러분하고 2주 정도에서 총 2개월 과정을 2주 정도에서 마무리 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4월 초에 그때 아니면 또 하기가 힘드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80점대 이상을 또 여러분들이 유지하신다면 아마 올해 시험에서는 또 실패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민법과 공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법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묵브랜드에서 랜드스쿨에서 나온 요약집이라 하기보다는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자료 있으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법은 이 교수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서 제가 한 장짜리 만들어준 자료를 예전에 그걸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또 교수님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 교수님한테 한 장짜리에서 세법은 요점 정리식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세법은 아마 16문제 중에서 12문제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획득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같은 경우는 등기법 같은 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등기법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고 등기법에서 매년 나오는 문제 한 30문제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시면서 체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 앞에 공간법 같은 경우는 공간구축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법조문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좀 공부를 하신다면 12문제인가요? 거의 안 틀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부를 하시고 등기법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올해 초에 좀 힘드실 것 같고요. 하반기에 가셔서 혹시 그쪽에서 점수가 필요하시다면 그쪽 공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권법은 좀 약간 복잡합니다. 물권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물법 총칙하고 그다음에 계약법 중심으로 하신다면 20문제입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도 적고요. 판례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하고 겹칩니다. 법률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은 아마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7, 8월 달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법이 저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고 어디까지가 포함되지 않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그쪽 파트는 기본적으로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6, 7월 달에 아마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강의는 저희 묵브랜드의 지금 랜드스쿨이 이 교재가 저희가 공인중개사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교재들이 지금 예전부터 유명하다기보다는 초창기부터 해서 좀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방문각이 있고 요즘 또 TV에서 많이 선전하는 에듀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각하고 에듀윌이 지금 교재로서는 시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아마 이 랜드스쿨인 것 같습니다. 이 랜드스쿨은 제가 전공했던 금융 자격증 쪽에서 넘버 5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아주 잘 만든 회사인데, 이 공인중개사 쪽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지금 조금씩 저변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교재는 잘 만드는데, 올해 교재는 좀 작년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방문각이나 에듀윌 같은 경우가 기본수가 두껍다는 게 수험생들의 총평이어서 지금 인터넷에서 035라고 있습니다. 공인모라든가 공인모죠. 작년에 공인모에서 인강을 무료로 이렇게 주면서 아주 대히트를 쳤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좀 불만입니다만 학원 강의로서는 좀 불편한 게 단원평가 문제가 너무 없습니다. 정말 없어서 시험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좀 퇴색하는 이렇게 교재가 됐습니다. 물론 이 OX 빈출집이라든가 테마 특강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의 유학집 없이 이것만 정리하시더라도 전과목 이렇게 보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OX 문제로 푸는 것과 실제로 OX 문제가 어렵습니다. OX 문제가 오지선다형 문제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교재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대표적인 지금 현재 전국에서 사용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 오프라인 강의를 실강으로 찍어서 지금 12월부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온라인 쪽에서는 다른 업체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어서 약간 장비는 허술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그 교재에도 동영상이 제공이 되니까 하시는데 아마 동영상을 보시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또 다른 점은 물론 총정리라든가 좀 종류인데 암기법이 약간 틀립니다. 교수님 말한 이 암기법에 충돌이 있어서 서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따라오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상담하신다면 그 파트별로 아마 극복하는 게 아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 10월 29일까지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달 강의는 기본서하고 다시 한번 그것도 부족했던 거 좀 마무리하는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는 아마 이달 중순 28일경부터 아마 저희 교재에서는 아마 저희 학원에서 선정해서 여러분한테 기출문제집은 필요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1월 달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 한 3번에서 5번 풀어보시면 이 시험 60점 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마 3월 28일경부터 여러분한테 공부해 드릴까 합니다. 편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워낙 인력적으로 벅차서 기존에 있는 거 선정해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과목은 아마 제가 기출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는 이런 과정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기출문제 과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5, 6월 달에 이제 과목별로 특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단원평가 문제집이 있습니다. 단원평가 문제집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9월, 10월 달에는 모의고사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서 모의고사를 치르고 시험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제 과목은 받아보고 맞은 문제는 해설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전체를 제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틀린 문제 중심으로만 수업을 이루어져서 수업을 좀 더 빨리 나가서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홍보성 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학원에서 손해평가사 시험에 관련돼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이라기보다는 서울까지 모이시니까요. 대전까지 오신 것 같아요. 대전 쪽에서 약 20명이 참여하셔서 그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의 긴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가 동시 접속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좀 안타깝던 것은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이 1회 시험이고 이제 앞으로는 2회가 되겠지만, 이 초창기 시험에 대해서 제가 순천에 있는 이 지역에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르듯이 내려오기 때문에 역류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 초창기 자격증이고 그 공익적인 자격증, 또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 지나면 더 효과적인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한 3년, 5년 지나면 아마 손해평가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응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인원 제한하기 때문에 시험이 아마 매년 배출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미 IMF를 겪으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전에 2년에 한 번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이쪽 지역분들이 저희 수강생 2분하고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순천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가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 말씀하시면서 기술센터에서 강의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쪽 지역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좀 그게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이미 공지가 돼 있죠. 3월 18일부터 그 강의는 광주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쪽에서는 학원에서 2군데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하는데 수강생이 거의 100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35만원씩 2달에 한 70만원 정도의 수강료인데 대부분 누가 하시냐면 공인중개사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오셨던 분들도 대부분 공인중개사 절반이셨고요. 또 공직에 계셨던 분들, 이쪽 파트에 농업 쪽에서 이쪽 파트를 담당하셨던 공직에 계셨던 분들, 연구기관에 계셨던 분들, 그 다음에 농협지점장 출신들, 이분들이 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태원업에서 이게 한 7, 8년 됐었거든요. 이 복덕방이라는 제도도 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공인중개사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손해평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손해평가가 한 7, 8년 동안 이루어지었는데 그걸 이제 공인화시키는 거죠. 국가자격증화 시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순천, 여수, 광양, 진주 이쪽에서는 이 손해평가사 업무가 좀 많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이쪽에서 좀 참여가 좀 적었던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는 종합서비스업이 되는데 공인중개사만 가지고는 고객을 만나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손해평가사가 1회고 2회이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들께서는 물론 18일부터 동영상 촬영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는 거고요. 5월 달에는 주말반을 합니다. 5월 달에는 주말반 7시부터 9시 반까지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바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수준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수업 한 30시간 정도, 40시간 정도 합격하십니다. 2차는 또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는 굉장히 쉽습니다. 1차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3, 4일이면 합격시킬 것 같은데 제가 3, 4일 동안 시간을 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18일부터 밖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재비하고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똑같고요. 일반인들은 혹시 오신다면 그때는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에.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사는 아무튼 간에 올해 내년 뭐 2, 3년 안에 취득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힘들 거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금융자격증입니다. 또 금융자격증은 제가 이 공인중개사 쪽에서 이 부동산학 개론 강의는 제가 전국에서 한 3번째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 자격증은 전국에 제가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최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면서 차이점은 이겁니다. 공인중개사업은 당장 돈이 된다는 거죠. 거래가 성사가 되면 당장 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다음 달에 거래가 되지 않으면 수익이 끊어져 버리는데 금융자격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자격증은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 평생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쌓기 시작하면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사람 쌓는 것처럼 쌓기가 어렵지 한번 쌓아지면 그 금액에 대해서 평생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재무설계사라 그러는데 저희가 말하는 재무설계사는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 만났던 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영국, 미국 같은, 독일 같은 속담이 아프면 의사에 가고 마음이 아프면 목사님에게 가고 그렇다지만 다 아프면 모든 게 아프면 재무설계사를 찾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업이 지금 일본을 30년 뒤에 따라간다면 금융 쪽 거의 40년도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은 아마 여러분 순천에서는 또 처음 하는 겁니다. 광주에서도 하다가 제가 서울 쪽에 주로 하고 다른 특성화고 쪽 하고 있는데 금융 자격증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공인중개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시험 보는 것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가장 어렵고 공인중개사의 10분의 1 수준이 지금 손해평가사 시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그 다음에 저한테 한 50시간만 주신다면 금융자격증은 취득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장으로 드리면은 그 한 장 30분 읽으시면 시험장 가시면 7, 80점 나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아쉬운 점은 금융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는 안 됩니다. 신용불량자만 아니시라면 금융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발표가 또 났죠. 임금 발표가 보니까 1위가 전기 가스 업종이고 2위가 금융업지 않습니까? 둘이 차이도 없는데요. 그 다음날 발표한 게 더 재밌습니다. 직업 만족도, 근로시간 기준 대비는 금융업이 1위입니다. 가장 적게 일하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4시면 끝나잖아요. 물론 마감하고 어쩌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마감하고 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데는 전국에 몇 개 점포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점포만 그러지 나머지 점포는 사실상 순천에서 제가 보기엔 4시 이후에 6시까지 할 은행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연세권, 서울의 강남권이나 역세권 그쪽은 좀 복잡한데 나머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융업을 할 수를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도 금융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듯이 금융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시작을 못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하신다면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에 의해서 나머지 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금융업을 하시지 못하냐면 여러분 주위에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소득을 창출하신 분이 있는데 금융업을 하시면서 소득을 창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증권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5년, 6년 됐거든요. 월 수입이 2억 정도 되신 분도 있어요. 매월 금융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자산은 계속 증가됩니다. 누적금액에서 주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쪽에서 해서 저는 생각이 달라서 지금 그쪽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일반인 상대로 이제는 제가 이 금융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다가 특성화고 쪽에서 그쪽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한 7년 했는데요. 이제 그 열정을 제가 일반인들한테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일반인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좀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소득이 매월 발생하는 이런 업종을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제조 쪽은 이미 세습이 됐고 힘들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그런데 이 금융 쪽은 아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어느 증권사나 가시더라도 등록해 줍니다. 등록해 주시고 고생하셨다고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줍니다. 어떻게 자격증 등록하러 갔는데 돈 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연은 주지 않습니다만 처음 오면 줘요. 그래서 또 그 사무실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증권에 등록하시면 그 삼성증권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직원이시기 때문에 그 사무실 이용하시면 돼요. 고객을 거기서 만나셔도 되고. 그래서 또 이게 출퇴근하지도 않습니다. 출퇴근하지도 않고 자격증만 취득하시고 또 고객이 바쁘시면 고객한테 그쪽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사본만 알려드리면 돼요. 전국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부산에 계시다면 부산에 있는 삼성증권 가셔서 등록하시려면 되고요. 또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인터넷 계좌 이동대가 또 시행되고 있잖아요. 계좌 이동할 때 여러분의 사본만 넣어주시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게 단점은 장점만 제가 말씀드린 게 단점은 돈이 되지 않는다. 초창기에 3년은 고생하셔야 될 겁니다. 3년 정도 고생해서 약 200명 순천 지역은 서울 쪽보다는 조금 수준이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200명 정도의 CMA 계좌, 그러니까 보통 입출금 통장 200명 정도 만들어 주신다면 올 소득은 300에서 500 정도 발생할 겁니다. 이게 근데 평생 나옵니다. 이거 다단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한번 쌓아 주신다면 그리고 예탁 자산 규모로는 한 100억 정도입니다. 예탁 자산 규모로 100억 정도 쌓으시게 되면 1%가 수익입니다. 수수료니까 1억 정도 매년 발생하는 겁니다. 매년 발생하고 거기에서 또 주식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식 매매 수수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월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증권사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식시장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제가 먼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 주위에는 저희 같은 투자금리 대행이라고 하는 이걸 전문으로 하시고 직업으로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성실하신 분일 겁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독립투자자문업자라고 공인중개사업자처럼 여러분이 사무실 오픈하시고 컨설팅 해주고 수수료를 받도록 또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업은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종합서비스업, 부동산 종합서비스업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 구조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다양화시키는 것이 전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회사법도 어제 발표가 났는데, 투자회사법 좀 발표가 돼서 이미 그 개인 투자를 좀 부동산 쪽에 활성화시켜서 리츠를 제도로 아주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츠 자체가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설립이 공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자가 개인 단위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모임 단위 또는 전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 정책인데, 그쪽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그쪽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겠다는 게 지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서 맞물려 간다면 아마 이 공인중개사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들한테 아마 나쁘지 않겠다, 평생 직업으로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업 자체가 여성으로서 가장 전문적인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서비스, 종합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 중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아마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격증, 저희가 오시면 저희는 금융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는 뭐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 그 위에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미 오셨으니까,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이거 중점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금융자격증은 올 시험 끝나시고 한 12월 달 하셔야 되고요. 한 3주 하시면 돼요. 2주, 3주 하시면 되고, 손해평가사는 6월 25일 시험이시니까 먼저 책이라도 먼저 보신다면, 공부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할 거 없는데 5월 달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5월 달 주말반 바짝 하시든가 아니면 3월 18일부터 마음 급하시는 분은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하고 면담을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떨어지시고 또 저한테 엄청난 요구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소득은 된다고 해줍니다. 지금 오신 분이 그날 토요일날 오신 분 중에 농협에서 이사님으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자격증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으니까 시험 봐야 되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도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뭐 연봉 5천, 6천 이렇게 바라면서 처음부터 그걸 전문으로 하기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을 놓고 2, 3년 지나가게 되면 아마 손해사전사처럼 아마 어떤 사회적으로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강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니까요.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이제부터는 수업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그리고 제가 항상 자주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항상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키워드 펴보겠습니다. 키워드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10분 읽고 하겠습니다. 키워드 안 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뭐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첫날이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학, 2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 3번 한국표준산업분류, 4번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5번 부동산 정착물, 6번 토지의 특성, 7번 휴안지, 8번 지목, 8번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지목은 이제 공시법에서도 여러분들 하시니까 꼭 극복하셔야 될 겁니다. 한 문제 저희 쪽에서 나오죠. 9번 나아지, 10번 단독주택, 11번 일부 효과, 12번 영속성, 13번 부증성, 12번 영속성과 부증성은 뭐 같은 개념인데요. 올해는 부증성 시험에 출제하겠죠? 부증성. 일부 효과도 나올 겁니다. 일부 효과. 일부 효과는 여기서 안 나오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15번부터는 우리가 수요 공급 쪽입니다.
15번 유량, 유량, 16번 저량, 저량, 유량 변수,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저량 변수,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시장 균형 가격 하락, 시장 균형 가격 하락, 안전 비탄력적, 안전 비탄력적, 원자재 하락, 원자재 하락,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수요 증가, 부동산 부중성, 부동산 부정성, 주택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주택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가격 탄력성, 이는 1보다 작다, 이는 1보다 작다, 수요 소득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균형 가격 변화, 균형 가격 변화, 대체제, 대체제,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 보완제, 보완제, 정량적 지표, 정량적 지표, 경기 변동의 유형, 경기 변동의 유형, 경기 변동, 경기 변동,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중간성 효율적 시장, 개별성, 개별성, 부동성, 부동성, 상향 요과, 상향 여과, 하향 요과, 하향 여과, 2차도 차익 지대설, 2차 도차의 지대설, 마르크스 절대 지대설, 마르크스 절대 지대설, 틴의 니치 지대설, 틴의 위치 지대설, 마샬의 준지대 이론, 마샬의 준지대 이론, 알론소 입찰 지대설, 알론소 입찰 지대설, 버제스 동심원 이론, 버제스 동심원 이론, 허이트 선형 이론, 포인트 선형 이론, 해리스 율만 다익심 이론, 페리스 울만 다이심 이론, 산재성, 산재성, 자원 대체성, 자원 대체성, 크리스탈러 중심지, 크리스탈러 중심지, 레일리 소멸력 법칙, 레일리 소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네이버 공업 입지론, 네이버 공업 입지론, 상권 분석, 상권 분석, 시장 실패 요인 독점, 시장 실패 요인 독점, 공공재, 공공재, 정부 공적 개입, 정부 공조대리, 부예부 효과, 부외부 효과, 예부 효과의 주체, 외부 효과의 주체, 정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 직접 개입,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수용, 토지 수용, 환지 방식, 환지 방식, 토지 은행 제도, 토지 은행 제도,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 헬리 조지 토지 단일세, 패밀리 조지 토지 단일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차인 보조, 임차인 보조,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조세 부과 효과, 조세 부과 효과,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 탄력적, 탄력적, 동결 효과. 동결 효과, 자, 91번부터 110번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건 별도로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113번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114번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115번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116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 117번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 119번 대부 비율 증가, 대부 비율 증가, 부동산 신탁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부동산 개발 신탁, 부동산 개발 신탁, 지분금융, 지분금융, 저당 채권 유동화, 저당 채권 유동화,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 주택저당 담보 채권, 부채금융, 부채금융, 변동금리, 변동금리, 명목이자율, 명목이자율, 대출 시점, 대출 시점, 대출 이용 감소, 대출 위험 감소, 대부 비율, 대부 비율, 총부채 감당률, 총 부채 감당률, 부차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첫해 원리금, 첫해 원리금,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세금 분할 상환 방식, 세금 분할 상환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이 주택연금제도는 올해 지금 어제 발표를 보니까 3단계로 바뀐다는 거죠. 정부 정책 이거 정리해서 나중에 정해드리겠습니다. 139번 주택금융제도, 주택금융제도, 140번
141번 MBB, MBB 14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143번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144번 자기관리 리츠, 자기관리 리츠 145번 기업구조적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146번 유탁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147번 도시 스크롤, 도시 스크롤 148번 토지가격 상승, 토지가격 상승 149번 잉여토지, 인연토지 150번 시행사의 신용이용 완화, 시행사의 신용이용 완화 151번 시행사 시공사 이용관리, 시행사 시공사 이용관리 152번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 153번 공실률, 공실률 154번 지역 분석, 지역 분석 155번 지주 공동사업, 지주 공동사업 156번 사업유탁, 사업위탁 157번 토지신탁, 토지신탁 158번 시행사 부정적 요인, 시행사 부정적 요인 159번 BTL, BTL 160번 BLT, BLT 161 BOT, BOT 162 BTO, BTO 163 BOO, BO 164 자기관리, 자기관리 165 자산관리, 자산관리 166 간접관리, 간접관리 167 혼합관리, 혼합관리 168 경제적 관리, 경제적 관리 168 물리적 내용 연수, 물리적 내용 연수 170 신축 단계, 신축 단계 171 예방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 172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173 관계 마케팅, 관계 마케팅 174 마케팅 믹스 4P, 마케팅 믹스 사업비 175 유효 수요, 유효 수요 176 사용 가치, 사용 가치 177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178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179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180 부분평가, 부분평가 181 기준 시점, 기준 시점 182 지역 분석, 지역 분석 183 개별 분석, 개별 분석 184 상황기금법, 상환 기금법 185 제조다론과, 제조자료과 185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187 환원이율, 환원이율 188 원가 방식, 원가 방식 189 시상가액 조정, 시상가액 조정 190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191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192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우리가 193번 뭘로 쓰게 됐습니까? 페이지 496. 네? 페이지 496이라 쓰게 됐습니까?